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괜히 일을 크게 키운 적 말입니다. 사실 고객은 사과 한마디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회의실을 잡고 보고서를 만들고 대책회의를 3번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비슷합니다. 통장 잔고가 불안해지면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먼저 큰 돈이 생길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결국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위기의 크기보다 해결 방식이 더 컸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무조건 큰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것, 화려한 것, 무거운 것을 동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더 쓰고 목소리를 더 높일수록 문제는 다른 틈으로 새어나갑니다. 마치 물을 손으로 막으려는데 옆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천 년 전 랍비들도 바로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큰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어로는 The Gathering of Waters, by the Divine Word, 즉 말씀으로 통제되는 물의 흐름이라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거대한 재앙이나 위기 앞에서도 화려한 힘보다 핵심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물시계 실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자꾸 새어나가게 만드는 진짜 틈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여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무겁고 값비싼 금쟁반도 실패하고 은쟁반도 실패하는데 평범한 손가락 하나가 승리하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그게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사업과 투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양고전과 현대경영학, 그리고 뇌과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랍비들이 발견한 원리가 오늘날 조직 운영과 문제 해결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혜를 우리 일상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쌓여있는 업무, 끝없는 메신저 알림, 엉킨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기 앞에서 자꾸 큰 망치를 찾는 대신 실제로 잡아야 하는 작은 밸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지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은 거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이단자가 랍비 메이어에게 묻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저 거대한 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일이었어 라거나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 메이어는 긴 설명 대신 실험을 준비합니다. 물시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물시계는 물이 흘러나오는 속도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랍비 메이어는 먼저 금쟁반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흐릅니다. 이번에는 은쟁반을 올려놓습니다. 그래도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금이면 멈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랍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춥니다. 이단자는 즉시 반박합니다. 하지만 금도 은도 아니라 당신 손가락을 직접 올렸잖소. 그러자 랍비 메이어는 말합니다. 나는 한낱 인간인데도 손가락 하나로 물을 멈추게 했소. 그렇다면 거룩하신 분의 손가락, 곧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겠소.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가장 비싸고 무거운 것은 실패하고 가장 평범한 것은 성공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랍비 메이어가 아주 현실적인 실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시계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 전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전체만 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는데 조직 전체를 바꾸려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오해 하나가 원인인데 관계 전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랍비 메이어는 바로 이 심리를 깨트립니다. 금쟁반은 무겁습니다. 은쟁반도 비쌉니다. 하지만 둘 다 구멍을 정확히 막지 못합니다. 반면 손가락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작은 틈에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그래서 물이 멈춥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물리 실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재앙도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핵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도 결국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랍비들은 이 짧은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금쟁반과 은쟁반은 무겁고 화려합니다. 누가 봐도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은 막지 못합니다. 반면 손가락은 너무 평범합니다. 값어치로만 따지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손가락 앞에서 멈춥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큰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보고서를 더 만들고, 매출이 떨어지면 광고비를 더 쓰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긴 설명과 변명을 쏟아냅니다. 마치 금쟁반과 은쟁반을 계속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게 문제의 핵심인가? 라고 말입니다. 금쟁반이 실패한 이유는 무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핵심 지점에 밀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은 작고 평범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틈새에 맞았고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랍비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위기의 크기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어디가 진짜 문제의 출발점인지를 찾아내는 통찰입니다. 거대한 물결도 결국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핵심을 짚어내는 정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고객의 불만은 끝없이 쌓이고 사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쓰고 사람을 더 투입하고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필요한 것은 하나인데 괜히 10가지를 건드려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설명인데 선물 세트만 보내고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방향인데 회의만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 메이어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움직이는 핵심 구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시계의 모든 물을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구멍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업무 전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큰 병목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짜 통제력은 모든 것을 붙잡는 데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을 정확히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동양고전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레가 쓰인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바퀴살을 보는데 노자는 비어있는 공간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틈이 기능을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속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파여있는 작은 홈이 문을 엽니다. 손자병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강한 곳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비어있는 곳을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지만 실제 원인은 정보 전달 체계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갈등의 원인은 큰 사건이 아니라 대화 부족이라는 작은 틈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와 손자, 그리고 랍비 메이어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 살았지만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벽이 아니라 작은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큰 물결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물결을 만드는 작은 틈을 먼저 찾습니다. 현대 경영과학과 행동경제학 역시 이 고대의 통찰을 매우 흥미롭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자 골드렛의 제약이론은 거대한 조직의 성과가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의 병목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정체가 수천 대 때문이 아니라 특정 구간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자원을 뿌리는 것보다 병목 지점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매일 확인 습관 하나가 문제인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뇌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놀랍게도 뇌의 과도한 반응이 크게 감소합니다. 큰 억압보다 작은 인식이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가락의 원리입니다. 금쟁반처럼 무겁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정확히 닿는 것입니다. 랍비 메이어의 실험은 단순한 종교적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조직 운영과 심리학, 문제 해결 전략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더 큰 힘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눈으로 조금 더 깊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맥입니다. 랍비들은 일부러 값비싼 금과 은, 그리고 너무도 평범한 손가락을 나란히 등장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더 비싼 방법을 찾고, 더 거창한 전략을 찾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발표 자료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작은 기능 하나에 더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비싼 가전제품보다 의외로 몇천 원짜리 생활용품 하나에 감탄했던 적 있으시죠? 랍비들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금과 은은 가치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구조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손가락은 평범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스펙과 자본만으로는 고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가장 잘 들어맞는 작은 틈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노리는 거대한 시장보다 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정확히 붙잡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거창함이 아니라 적합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역사적으로 랍비들이 살았던 시대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자본, 그리고 거대한 질량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힘이 모든 틈새를 메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위에서 강하게 지시를 내려도 현장의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이 계속 꼬입니다. 직급은 높지만 현장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많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크기와 무게만으로는 조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은 현장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랍비들은 금쟁반과 손가락의 차이를 통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거운 것은 눌러놓을 수는 있어도 밀착하지 못합니다. 반면 손가락은 작은 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만이 아니라 신뢰이고 지시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진짜 권력은 멀리서 내려다보는 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연결되는 힘이라는 것을 랍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흥미로운 생태계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쏟아지는 물을 보면 물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랍비 메이어는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물이 아니라 공기구멍을 봅니다.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회의가 계속 길어진다고 회의 시간을 줄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 원인은 회의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도 종종 사소한 말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오해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면 끝없이 바빠집니다. 바닥으로 새는 물을 계속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건드리면 상황은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봅니다. 조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은 눈에 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있는 숨은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혼란스러웠던 생태계는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고전 사상의 빛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왁군주론에서 운명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이 평소에는 평온하게 흐르지만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인생과 조직에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지혜는 홍수가 난 뒤에 허둥지둥 금과 은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둑과 제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건강이 무너진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평소 작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대 위기관리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경고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가 큰 붕괴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와 현대 경영학, 그리고 랍비 메이어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위기를 막는 힘은 거대한 자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문제는 언제나 폭발하는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고 지혜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의 빛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허먼 멜빌의 모비 딕갓 속 에이에브 선장은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흰 고래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위, 그리고 분노를 한 점에 모아 거대한 작사를 던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바다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그 거대한 힘에 휩쓸려 자신이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 세게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불안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불확실하면 더 강한 통제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번에는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도는 종종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A예부의 작살은 랍비메이어 이야기 속 금쟁반과 닮아 있습니다. 크고 강력해 보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에는 닿지 못합니다. 반면 손가락은 다릅니다. 작지만 정확합니다. 물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멜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결국 같습니다. 거대한 현실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한 지점을 찾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승리는 힘겨루기에서가 아니라 정확한 레버를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물시계에 물을 멈춘 것은 가장 무겁고 비싼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손가락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반드시 거대한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통제력은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로 쏟아지는 물만 바라보면 계속 물을 닦게 됩니다. 하지만 위쪽의 공기구멍을 발견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작은 병목과 틈새를 발견하는 지혜는 막대한 자본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 메이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손가락조차 물을 멈출 수 있다면 세상의 질서를 관통하는 말씀과 원리는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주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한다고 생각할 때 오만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큰 질서와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혜란 문제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며 통제란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더 큰 힘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부터 점검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기보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병목 하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 집중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큰 성과는 종종 가장 작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조직 안에서 뻣뻣한 통제자가 되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연한 연결자가 되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도 힘으로 누르기보다 소통의 빈 공간을 메우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관계의 균열을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시간, 안부를 묻는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같은 작은 접촉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침입니다. 남보다 자본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는 돈의 크기보다도 남들이 보지 못한 병목을 발견하는 능력이 더 큰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은 문제와 물결이 여러분 앞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결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작은 밸브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손가락을 올려놓듯 정확하게 대응하십시오. 거대한 물결을 이기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